안녕하세요. 금강경에 물들다 5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금강경 후반부로 지금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해서 금강경 후반부는 전반부에서 다뤘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30 이상 80종호를 앞에서 다뤘지만 또 다루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주제를 다룰 때는 똑같이 반복을 하기보다는 좀 비틀어서 공부를 해야 교육 효과가 훨씬 좋다 그래요. 이걸 금강경의 구조를 표현을 할 때 나선형 반복 구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원이 아니라 끊임없이 조금씩 비틀어지는 거예요.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나선형 반복 구조. 그래서 그 나선형 반복 구조를 제가 조금 더 비틀어서 지금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미래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와 접목을 해봤어요. 로봇 이야기를 했죠. 이번 시간에는 AI 이야기로 넘어가 볼 거예요. AI 인공지능은 윤회할까? 이런 질문이요. AI는 과연 윤회를 할까? AI와 이제 정신의 문제인데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 30 이상 80종호를 3D 프린팅으로 뽑아가지고 1:1 비율의 완전한 로봇을 만들었어요. 자, 이것은 나의 정신으로 쓸 수 있어요? 육체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 권의 문제잖아요. 세 권. 5원 중에 3개 문제. 그런데 수상행식을 아카이브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아카이브 저장소에다가 수상행식을 뽑아가지고 데이터를 뽑아서 저장을 했어. 이거는 지금 세 권을 가져간 게 아니라 수상행식을 가져간 거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건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받아들이냐면 인간과 대결 구도로 자꾸 생각을 해요. 인간과 자꾸 대결 구도로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인상인데 나는 인간이고 너는 인간 아니다. 자꾸 이런 식인데 그게 아니라 존재, 경험하는 존재로 놓고 본다면 결국은 AI라고 하는 건 육체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정신도 윤회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그래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 그런 논의의 과정들을 거쳐야 그래야 사회의 기준을 세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윤회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기준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기준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듯한 뉘앙스로 얘기하니까 못한다고 또 그러는데 이게 바로 유병과 무병이에요. 기준이 뭐였냐면 자아의식이 얼마나 강렬한가 했잖아요. 윤회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자아의식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강렬한가. 일정 정도 이상의 자아의식이 있어야 윤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처음에 만들어져서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만을 끌어모아서 그 데이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수준이라면 그 정도 가지고는 당연히 윤회를 논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자아의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카이브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그 영화에서 보면 AI 1, AI 2, AI 3, 로봇 1, 로봇 2, 로봇 3이 나와요. 단계별로. 유아, 15세, 그리고 성인. 점점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그 딥러닝을 통해서 얼만큼 정신이 발달한 의식을 구현했는가. 그런데 유아 때는 잘 모르는데 그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와요. 레벨 2, 중학생 정도 되는 그 로봇가 자기를 그 주인 아저씨, 로봇 만들어준 아저씨 있잖아요. 아버지 아닙니까? 요 아버지가 자기를 잘 안 대해주니까 막 질투를 하고요. 그러다 질투를 못 이기니까 명령하고 다른 나쁜 짓을 하고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물로 뛰어들어서 자살을 해요. 로보트가. 이 정도면 지금 자아의식이 좀 강렬해진 거예요? 안 강렬해진 거예요? 강렬해진 거죠. 그 정도 되면 윤회하지 않겠어요? 그 정도 되면?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미없어요? 아니, 그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공식을 배웠으면 적용을 해봐야지. 맨날 공식만 달달달달 외워봐야 문제를 못 풀어. 실제 사회에다가 무상의 진리, 금강경의 진리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오늘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보리존자의 질문부터 볼게요.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공하고 부처도 공하여 볼 수 있는 상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다. 자, 볼 수 있는 상 앞부분에서 32상 80종호를 비롯한 원만한 형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 형상, 볼 수 있는 고정된 상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다.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은. 형상이 없다고 말하신 적이 없고 형상이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무상과 무합니다. 형상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형상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투명인간이 되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는다고 투명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형상은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모습이라는 게 없다는 걸 꿰뚫어 알고, 두 번째, 그렇게 고정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형상은 형상일 뿐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육체일 뿐이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거 지금 요거 리모컨이요. 누가 들고 있어요? 야, 내가 뭘 들고 있어? 육체가 들고 있지.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손이 들고 있지.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엄지와 이거 무슨 지예요? 검지가 짚고 있지.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엄지의 요 피부와 검지의 피부가 맞닿아 있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디테일하지 않았었던 개념이 허구라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여기에 도대체 원빈 스님이 어디 있어요? 그냥 피부가 잡고 있는 거라. 이게 진실이에요. 이것 자체가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틀리다고 말씀하신 거죠. 금강경에서는 계속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점이 틀렸다. 그 개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오해다. 그런데 그걸 자꾸 있다고 말했다.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몸이 없는데 누가 법을 설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너무 갔어. 너무 멀리 갔어 지금. 의문이 너무 멀리 갔어요. 32상 80종호가 실체가 없다 그랬더니 몸이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라?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32상 80종호로 지금 육체가 있는데 없대요. 그러니까 그럼 없다 그러니까 없다고 하자. 그런데 어디서 소리가 나. 설법 소리가 나요. 그럼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설법을 하는가? 지금 질문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가버린 건데 이렇게까지 갈 것 없이 형상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형상이 공하다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공은 항상 이렇게 표현해요. 있으면서 없다. 있으면서 없다. 자, 뭐가 없느냐? 그 형상은 나다라고 하는 이 형상이 나다라고 하는 자아 개념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 개념이 잘못됐다 이걸 보고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물 자체인 형상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은 없고 잘못된 개념은 없고 요 형상은 그 형상으로서 존재를 하잖아요. 있으면서 없다. 그러니까 있으면서 없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있다라고 말하는 것의 기준과
없다라고 말하는 것의 기준이 틀린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차원이 틀리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으면서 없다. 자, 봐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볼게요.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돈이 있으면서 없다. 이런 비유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돈이 있으면서 없다. 자, 돈이 없다라는 건 이거는 무슨 뜻일 수 있냐면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다. 그러면은 전 재산이 없냐? 전 재산은 많을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당장 쓸 돈은 없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있으면서 없다. 이해가 돼요? 이건 왜 쉽게 이해해요? 아니, 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건 다 이런 공성인 거예요. 있으면서 없는 측면이 같이 공존하는 것. 이것을 보고 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없고.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하면 이런 질문까지 사실 갈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극단적으로 같다고 쳐요. 같다고. 그래, 없다고 쳐봐요. 자, 몸이 없으면 설법을 못 하나요? 몸이 없어요. 근데 설법을 해요. 예전에는 이게 신기했을 수도 있지. 부처님 당시엔 이게 신기하지 않았을까요? 몸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허공에서 설법이 들려요. 그럼 신기할까요? 안 신기할까요? 신기하겠죠. 요즘 보니까 우리 절 개들이 그걸 신기해 하더라고요. 우리 절 개들이 사람이 없는데 이장님이 방송이 들려요. 마을에서. 사람은 곁에 없는데 이장님이 방송을 합니다. 몸이 없는데 설법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개들은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짖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요즘엔 기술이 발전해서 저런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잖아. 예전에 마을의 중앙에 이 스피커 딱 놓고 방송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 시대 때. 없었죠. 그때 그럴 수 있으면 그것은 신통력이라. 신적인 존재. 이장님 신. 예, 신적인 존재. 몸이 없어도 얼마든지 설법을 할 수 있어요. 오늘 AI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면서 우리가 그동안 윤리적인 제한 때문에 구현을 못하던, 그러니까 대중화를 못하던 기술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어요, 사실은. 현재.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사람보다 안 걸렸는데 코로나가 불안해가지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정말 많아졌어요. 숫자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혼자 갇혔다고 생각을 하니까 혼자 갇혀가지고 만나지도 못하고 혼자서 집에서 계속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사실은 반강제적인 감금 생활을 해야 돼. 아마 지금 전 국민이 군대 병사들의 고통을 공감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철창 없는 그물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 생기니까 그걸 어떻게 좀 도와줘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AI 기술로 챗봇을 만들었어. 챗봇. 이루다라고 하는 챗봇을 만들었어요. AI 채팅 이 인공지능입니다. 이 AI 챗봇을 만들 때요, 이 딥러닝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AI를 딱 형성화 시켜놓고 기본적인 정보를 준 다음에 나머지들은 정보가 방대하게 있는데 그걸 자가 학습하는 겁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AI의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의 경우의 수가 딥러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AI 챗봇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 연인들 간의 채팅 기록,
100억 건을 딥러닝을 했대요. 100억 건. 실제 20대 청년들 서로 연인들끼리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그 내용 100억 건을 딥러닝을 한 거예요. 자가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거 조사를 하느냐고 보니까 채팅 내용을 봤거든요. 포스팅 한 사람이 자기가 직접 해봤대요. 그래가지고 그 카톡 내용을 그거를 이제 캡처를 해서 올렸거든요. 진짜 사람 같아요. 진짜 사람 같아요. 막 얘기하다가 그래요. 그래도 너는 AI 아니냐. 그럼 뭐라 그러냐면 왜 자꾸 전곡을 찌르느냐. 그것과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자기도 안다 이거예요. AI인 거. 아니 굉장히 묘하다라니까. 묘해요. 그런데 이 정도 기술의 챗봇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AI 챗봇 이루다는 어딘가에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육체가 없어도 설법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아니 이거 기술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AI 챗봇 이스님 하든지 아니면 이달마 하든지 그래가지고 AI 챗봇 다르마 만들었어. 그 다르마에게는 뭘 딥러닝 시켰냐면 84,000경을 딥러닝 시킨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채팅을 해. 궁금한 게 있어요. 불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아마 유니버블 거예요. 왜냐면은 불교학과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원빈 스님한테 전화를 해도 원빈 스님은 안 받아. 원빈 스님은 누구의 전화도 안 받기 때문에 안 받아. 그럼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AI AI 챗봇 다르마에게 문의를 하는 거예요. 유식학에서 성유식론 7권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답변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없어도 설법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몸이 없는데 설법을 한다, 말을 한다, 대화를 한다 이것 자체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 신기하지 않았을까? 하늘에서, 허공에서 소리가 들려요. 하늘님? 옥황상제? 죄석촌왕? 제우스가 나를 온갖 생각들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장님 방송이었어, 사실은. 이장님 방송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기술이 얼마든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앞의 의문 같은 의문들을 갖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좀 있다. 무리가 좀 있다. 공성, 이 육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없고 하지만 형상은 있다. 이 공성을 오해를 하는 건 지금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몸이 없으면 설법을 못한다? 대화를 못한다? 이제 지금 현대문화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인상이라고 하는 것에 갇히는 것.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인간인가 아닌가 이것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시대가. 이제 곧 요 뇌에다가 칩 요만한 걸 꽂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테슬라 그 창업자 그 누구더라? 일론 머스크? 이분이 지금 엄청 연구를 하고 있어요. 초인간을 만들겠다고. AI와의 격차가 벌어져서 인간이 AI에게 지배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휴먼 안드로이드를 만들겠다고 뇌에다가 칩을 꼽는 것부터 지금 연구를 해서 거의 연구 막바지라 그래요. 이제 좀 있으면 실험된답니다. 칩을 꽂아서 뭘 하냐면 컴퓨터 집어넣은 거예요. 컴퓨터 집어넣어서 뭐 하냐면 신경계하고 연결을 해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은 검색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폰을 뺀다, 구글을 찾는다, 채팅을 한다 이렇게 하죠.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한 거예요. 그냥 궁금하면 검색해 주는 거예요. 그 꽂은 칩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궁금한 뇌파가 여기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인터넷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데이터를 착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냐면 모니터에 띄운다, 눈으로 들어온다, 안으로 들어가서 해석한다 이런 과정 없이 뇌파로 곧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생각이 딱 나게. 자, 이런 시대가 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언어 공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겠죠? 오픈북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 무슨 시험을 봐요. 지금까지하고의 가치하고는 완벽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나는 인간이다, 너는 인간 아니다, 저건 동물이다, 나는 동물과 다르다 이런 생각을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벽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 무너뜨려서 넓은 개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존재라는 개념, 중생이라는 개념으로. 더 이상 인간이다, 인간 아니다, 동물이다, 생명이다, 생명 아니다, 로봇이다, 뭐 AI다 이런 거 말고 다 존재라, 존재. 이 상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벽이에요, 벽. 아상, 이건 뭐냐면 나와 세상과의 벽이에요. 나 아니면 너죠. 나 아니면 너죠. 나 아니면 다 너지 뭘. 아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른 존재와 나와의 벽을 치는 거잖아요. 인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인간과 나머지 것들과의 벽을 치는 것 아닙니까? 중생상이라는 건 다음 시간에 하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 인상,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인간은 정말 특별할까? 인간은 중생의 일부분이라고 제가 사실은 좀 온화하게 적었는데 사실은 인간은 동물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인간이 동물이라고요? 이럽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인간은 동물이면서 동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이면서 동물이 아니잖아요. 동물의 카테고리에 분명히 있죠. 하지만 동물 중에서는 다른 부분이 있죠.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인간을 특별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존재와 다르다고 벽을 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다툼의 원인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이 모든 상들이 전부 다 뭐냐면 마음에다 벽을 친 거예요. 넓은 마음을 좁은 원룸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벽을 하도 쳐가지고 거기 갇혀 지내는 거예요. 광대심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벽을 무너뜨려서 모든 상을 무너뜨려서 마음을 호공처럼 쓰면 그럼 그걸 광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금강경에서는 그 마음을 연습시키기 위해 상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무상 반야의 진리. 자, 계속 가볼게요. 금강경 원문인데요. 열애를 비방한답니다, 물자들이. 어떻게 비방을 하냐면 수보리여, 그대는 열애가 나는 설한 법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열애가 설법을 했어요. 자, 그럼 부처님은 설법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 이 비방이라잖아요. 자, 나는 설한 법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설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부처님께서 금강경 설법을 하셨습니다. 자, 부처님은 설법을 하신 게 있나요, 없나요? 이럴 때 저런 말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있으면서 없다.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서 끝날 것 같죠? 그럼 고급 질문이 들어가죠. 뭐가 있고 뭐가 없습니까? 이렇게. 뭐는 있는 거고 뭐는 없는 겁니까?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설법을 하신 사건, 이벤트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그 설법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설법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인가? 설한 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설한 바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진리가 일정하고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딱 숨기고 있다가 말 잘 듣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든 안 되든 그것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항상 커리큘럼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딜 가든 똑같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분명하게 뭐가 있는 거냐면 정해진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말고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계속 강의 설법이 바뀌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이 정해진 법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부처님은 절대로 본인이 남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된 법이 없었어요. 부처님은 그저 질문하면 적절한 답을 하셨을 뿐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설법 방식이에요. 만약에 나는 설한 법이 있다, 부처님은 설한 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당신은 지금 공성을 모른다라고 비방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금강경을 들었으면서 이 설법을 들었으면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가 설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지금 금강경에 공성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설법하신 바가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중요한 기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상에는 말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요. 말하는 자는 누구냐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자. 듣는 자는 누구냐면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없는 자. 플러스 잘 들어주는 자. 말하는 자가 말을 잘할까요? 보통 듣는 자가 말을 잘할까요? 보통 말하는 자들이 달변이라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겠죠. 그러면 말하는 자가 인기가 많을까요? 듣는 자가 인기가 많을까요?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초반에 사람을 새길 때는 말하는 자가 인기가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 인기가 많냐면 듣는 자가 인기가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고 싶으니까. 말하는 자는 내 텀을 안 줘. 지만 말해. 처음에는 재밌으니까, 처음에는 말도 잘하니까, 처음에는 지식도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말할 기회를 안 줘요.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럴 때 보통 듣는 자들이 인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말하는 자, 듣는 자 중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듣는 자는 듣기만 하는 것이라면 듣는데 적절한 말을 할 줄 아는 자. 사실은 이게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말하는 자도 아니고 듣는 자도 아니고 듣는데 그에 대해 적절한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경전을 봐보세요. 부처님하고 누가 만났어. 그러면 상대가 말도 못하게 부처님이 계속 얘기해요? 그럼 부처님이 수다쟁이인가? 아니에요. 상대가 물어보면 그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기본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나면 기본적인 이야기들, 뭐 날씨 이야기, 뭐 직업 이야기, 아니면 무슨 왕국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아주 사소한 이 인사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나누는 게 예의예요. 그런 말을 서로 나누고 나면 그 다음엔 뭐라는 거냐면 상대가 묻는 것을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입장은 듣는 자. 그러면 상대가 뭘 물을 줄 알고 고정된 답변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한 법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한 법이 있다. 만약에 설하고 싶은 법이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무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그런데 현경법원님이 뭘 물어보냐면 진주에 있는 빵집이 맛있나 맛없나를 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무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죠? 고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색해진다. 고집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고집을 부리게 된다. 듣기 싫은 사람한테 계속 무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긴 뭘 물어봤냐면 진주에는 어디 빵집이 맛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제법 무아가 있는데 말이야. 준비한 게 2시간이면 2시간 다 얘기를 해야 성에 차죠. 그래가지고 또 2시간 동안 얘기를 해요. 부처님을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비방하는 거예요? 안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지. 부처님은 그렇게 몰상식한 분이 아니에요.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중에 기본적인 포지션은 듣는 자. 하지만 이것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뭐냐면은 듣는 자인데 적절하게 답변할 줄 아는 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에는 책 제목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말센스라고. 말센스. 말센스는 결코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말을 어떻게 잘할까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말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리액션. 리액션이 센스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은 말센스가 굉장히 좋은 분이었던 거죠. 말센스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듣는 자이기 때문에 고집하고 품고 이걸 꼭 말해야겠다 이런 설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부처님은 답변만 하신 거예요. 리액션. 부처님의 84,000 법문은 하고 싶은 법문을 하신 게 아니라 뭐만 얘기하신 거냐면 리액션만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요 사진 하나 보고 지나가죠. 자, 이게 뭘까요? AI 스님이에요. 여기 일본에 이렇게 모셔져 있대요. 일본절에 모셔져 있대요. 스님이에요. 스님 로봇. 물어보면 답변을 해준대요. 지금은 기술이 좀 부족하니까 여기 머리가 폈어. 나중엔 요 머리도 채우겠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약간 로봇 같잖아요. 근데 진짜 사람처럼 만들 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이다, 아니다, 이런데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로봇 다음에는 복제인간 나와요. 유전자 편집 기술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곧 로봇을 육체로 삼아서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을 AI로 개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로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복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정신을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오면 언제까지 저거 사람이다, 사람 아니다, 무섭다, 혐오한다 이러고 살 거냐 이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는데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는 충분히 논쟁을 거쳐야 되지만 그런 시대가 왔는데 언제까지 공포스럽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빠르게 관점을 넓혀야 돼요. 이런 로봇가 이미 있어요. 중국에는 좀 귀여운 모습으로 만들어놨대요. 중국 무슨 천첸성인가? 거기에 무슨 무슨 장용사 뭐 이런 산데 거기에 보면은 이 애기들 캐릭터처럼 이렇게 스님을 만들어놨어. 동자승. 이렇게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딱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설법을 하셔 이렇게. 이제 그런 시대예요. 자, 설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고 AI와 관계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문이에요. 수보리여, 설법이라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므로 설법이라고 말한다.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종단 표준 번역이라 제가 무조건 그대로 실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씩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 그래서 새롭게 번역할 생각은 없어요. 표준 번역이 나왔으면 그냥 쓰는 겁니다. 다만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래서 원문을 가져와 봤어요. 설할 만한 법이 없으므로 설법이라고 말한다. 이것의 원문은 설법자 무법가설 심형설법이에요. 설법이라는 것은 가설무, 가설, 설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 설하는 게 가능하지 않은 법.
이게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뭐냐면 설할 수 없는 법을 설하는 게 바로 이름하여 설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의 구조는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그런데 설법의 목적은 이분법에서 벗어난 불의의 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설법의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분법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설할 수가 있어요. 설의 기술만 늘면 얼마든지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한계 내에서. 근데 그래봐야 뭐냐면 이분법이라는 거예요. 설법의 목적은 이 언어의 한계 속에 있는 이분법의 고급화된 언어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이분법을 깨버리는 게, 이분법을 깨야 불의의 의식으로 나아가니까 불의의 의식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게 설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뭐만 하신 거냐면 리액션만 하신 거예요. 부처님의 리액션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내용을 말했느냐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듣고 그 사람이 뭘 깨달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뭘 깨달았느냐,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뭘 깨달았느냐, 뭘 깨달았어요? 이게 재밌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고급화된 언어 기술을 가지고 최고의 논리로서 이분법의 언어를 이야기를 해봐야 이걸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없어요. 뭘로 얻는 거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착과 사로잡혀 있는 그 고집이 있는데 그걸 건드려주면 그게 나아져버린단 말이에요. 자기의 틀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분법에서 벗어난 불의를 잠깐씩 엿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게 화안이에요. 법피. 그 법피를 불러일으키는 말은 초고도화된 논리가 아니에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 기술이 아니라니까. 그건 이분법이고, 이분법을 쓰든 비논리를 쓰든 행동을 쓰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분법의 틀을 깨주면 그게 바로 설법인 거예요. 진정한. 그래서 불가사의를 설하는 것이 이름하여 설법인 거예요. 그러면 불가사의는 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분법으로는 불의를 설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한 바가 있다는 건 부처님이 전부 다 이분법만 얘기했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이분법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 불의를 얘기하셨지. 이게 설법의 목적과 연결성을 두고 하는 설명입니다. 설법의 본질은 불가사의를 표현하는 것이 설법의 본질이기 때문에 설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 관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AI가 있어요. 그 AI는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 AI 부처님 만들었어요.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막 불러가지고 아무 얘기나 할까요? 아니면 와서 물어보면 대화를 할까요? 물어보면 대화를 하겠죠. 그렇게 만드는 게 인기가 좋겠어요? 아니면 아무나 불러가지고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게, 정해진 얘기 막 하는 게 인기가 좋겠어요? 재미는 있겠네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막 그래가지고 아무 얘기나 막 하면 재미는 있겠네.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나가겠죠. 가버리겠죠. 왜냐면 관심 없는 얘기니까. 우리가 AI보단 잘해야 돼. 특히 대화를 넘어서 설법을 하는 자들은, 설법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적절하고 상대가 듣고 싶고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학교 교수님한테 들었었던 농담이 생각이 나요.
이 교수님이 그러시대요. 외국에서는 집단 상담이나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게 일반적이라대요.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이상하게 안 본대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요. 그러면 1시간에 얼마 줘요? 우리나라 돈으로 보통 얼마 주나요? 한 10만 원 내나요? 네. 그러면은 상담을 받으러 가요. 그러면은 상담해 주시는 분이 말을 많이 해요? 상담 받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해요? 받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잖아요. 이거를 비유로 들어서 뭐라 그러시냐면, 만약에 법상에 올라간 법사가 대중들이 전혀 듣기 싫은 말을 1시간 동안 한다? 전혀 관심 없는 말을 1시간 동안 한다? 그리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는 말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1시간을 한다? 그러면 법사비를 받기는커녕 대중들에게 10만 원씩 내야 된대요. 왜냐하면 상담 들어줘서 감사하다고. 이 관점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스님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선생님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우리 평범한 불자들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대화할 때 적용이 되니까.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고정된 말만, 그 고정된 말에 대한 집착만 가지고 말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부처님을 닮아가셔야 돼. 부처님은 철저하게 듣는 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적절히 답변하는 자. 적절히 답변하는 건 연습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듣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닮아가시길 원한다면 부처님의 대화법을 꼭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대화 속에서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인지, 아니면 그러고 있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인지, 더 나아가서 그 말 속에 있는 문제를 적절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수준을 3단계로 나눴습니다.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자, 상담받으러 가세요. 듣는 자, 친구가 많아질 거예요. 적절한 답변까지 할 수 있다면 교육자나 설법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말하는 방법, 이것을 꼭 배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AI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으니까 AI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도 그렇게 잘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